자, 그러면 이제 9번을 이제 풀어볼게요. 이게 고대사 문제인데 좀 약간 난이도가 있어요. 삼국사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왔는데, 자, 이번에 한문사료가 나왔긴 나오는데 그렇게 어려운 한문사료는 아니에요. 좀 읽어보면 그냥 알 수 있는 건데 대충 읽어보면요. 자, 여기 그 가나 다는 그 고대 시대 때 뭐와 관련돼요? 지금 왕실 혼인과 관련된 거죠. 왕실 혼인은 사랑에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오늘날처럼 전략적, 정략적인 되게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제 하는 건데, 자, 가와 이제 관련된 것은 이제 그 9월 3일 날 9년 봄 3월 달에 그 당시 가야국 왕이 사신을 보내서 이제 혼인을 청했는데, 이때 가야국 왕은 누굴까요? 가라국. 이제 뭐냐면 금강가야죠. 네, 금강가의 왕이 이제 사신을 보내서 신라에 청했는데, 이때 이 왕이 이천 비조구의 누이를 그에게 보냈다. 그래서 법풍왕 때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자, 요때 가야국이 왕이 잘못해요. 제가 그 금강가야가 아니라 대가야. 네, 대가야. 네, 대가야인데 이거는 뭐냐면 대가야하고 이제 그 신라 간의 그 결혼 동맹이죠. 그때 대가야는 누구냐면 인해왕이에요. 인해왕. 이 대가야 왕은 별로 이름이 안 남아있어. 금강가야는 이제 삼국유사의 가락볶이에 이용한 것이 다 나는데, 인해왕 같은 게 이제 가끔마다 이제 몇몇 그 왕들이 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해왕인데, 인해왕하고 법후왕 간에 결혼 동맹이 맺어졌어요. 왜 맺어질까요? 이거 뭔가 이유가 있겠죠? 예? 그건 뭐냐면 그때 이제 6세기 때 국제 질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있고. 자, 여기가 이제 이거 위치가 맞는지 모르겠냐? 여기가 낙동강이죠. 낙동강이고, 요 백제하고 이제 그 대가 쪽에 갖고 쭉 이렇게 뭐냐면 섬진강이 있어요. 섬진강. 그래서 이때 이제 5세기 때 장수왕이 어딜 쳤죠? 개노왕, 그 백제를 쳤죠. 개노왕을. 그래서 개노왕이 죽고 수도 어디로 옮겼어요? 백제가 웅진을 옮겼죠. 네, 웅진을 옮겼고, 그때 이제 웅진한테 이제 초창기 때 그 문주왕, 상근왕, 그 다음 동성왕이 그 뭐냐 기숙사 때 죽고 막 그러는데 나라 혼란한 때였어요. 그때 이제 여기에서 고정지에 있었던 대가야가 금강가야가 이제 쇠퇴됐죠. 강개뜨기 때문에 대가야가 점점 커져서 이제 뭐냐면 후기 가야국의 주도권을 장악해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진출하냐면 섬진강 일대, 이 남원이나 그 다음에 하동 일대까지 진출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록 보면 그 유물도 보면 그 대가 토기들이 되게 많이 발견돼요. 이 일대, 섬진강 일대. 그래서 대가는 원래는 뭐하는 국가요? 그 내륙국가죠. 근데 뭘 이제 얻은 거죠? 섬진강 유투를 얻은 거죠. 그 당시 고대 국가 때는 이제 강물을 이용해갖고 수온을 이용해갖고 이제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대가가 이 섬진강 루트를 통해서 이 밖으로부터 활발한 교류를 했어. 그래서 남제기사에 보면 대가야 왕이 40까지 파괴할 정도 이렇게 활발한 교류를 했는데,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막대한 교류를 축소했는데, 문제는 그때 그 문영왕이 등장하죠. 문영왕이 등장하면서 이제 점점 이 세력이 점점 어느 정도 치리가 정비한 이제 웅진백제에서 뭐예요? 이 섬진강 루트, 원래는 이 땅이 그 백제 땅이었어요. 백제 영역권이었는데 이걸 다시 뺏어오죠. 이게 1번석에 나오는데, 자, 하여튼 그러니까 대가야는 요 섬진강 루트를 잃게 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어디를 바라볼 수 없어요.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 낙동강을 통해서 해외로 나갈 수 있죠. 근데 이 낙동강 루트는 누가 장악하고 있었냐면 이미 신라가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라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손을 맺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인해왕하고 법흥왕 간에 뭐냐면 그 결혼 동맹이 맺어진 거예요. 근데 신라는 의도가 있겠죠. 왜 의도냐? 신라는 이 기회에 대가야 세력을 잘 이용해갖고 이쪽 가야를 하나하나 잠식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제 결혼 동맹을 맺었는데, 그 가야와 그 백제 간의 결혼 동맹이 깨지게 되죠. 가야와 이제 신라 간의 결혼 동맹이 깨지게 되는데,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범폭 사건이 있어요. 이게 있는데 이게 1번 서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때 이제 신라가 이제 공주를 보낼 때 같이 시종들을 같이 보냈어요. 한 100명 정도. 근데 이 대가야 왕이 이제 그 시종들을 각 가야에 분산 배치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뭐 문제가 생긴 게 어떤 왕이었냐면 그때 이제 뭐야 생각 탁순국이랬어. 탁순국은 여기 창원이 있어. 창원에 탁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1번 서기에 보면 요 탁순국이 이제 왕이 보니까 길을 가다가 웬걸 이제 뭐냐면 신라 옷을 입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야에 왔으면 가야 옷을 입지 왜 신라 옷을 입냐 해가지고 옷을 가야 옷으로 바꿔 입게 됐죠. 이게 범법 사건의 주요 내용인데 그건 중요한 내용은 아니야.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신라가 트집을 잡는 거죠. 트집을 잡는. 야, 왜 보내는 사람 우리 신라 사람을 신라 옷을 못 입게 하고 가야 옷을 입게 하냐? 트집을 잡고 이제 뭐냐면 가야를 쳐야겠다 해서 군대를 이제 이끌게 되죠. 그때 이제 대가야 왕은 당연히 군대를 이끌면 누구 편을 들어야 돼서 이 사람이 영주니까 가야 호국의 편을 들었는데 이 사람은 신라와 계속 협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라가 그 탁순국을 치는 것을 모른 척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신라가 그때 이제 탁순국에 외교 사절을 보냈는데 문제 이 사절단의 규모가 되게 커. 군대까지 있으면 외교 사절 아니에요 이거 실제로. 군대 규모 이제 치려고 하는데 탁순국은 너무 좀 힘이 강하니까 치지 못했고 그 당시에는 거기에 이제 중간 규모의 타키탄군이 있어. 타키탄군을 멸망시키고 여기를 병합을 시키고. 네. 탁순국은 나중에 이제 병합시키고. 그러니까 이 사건을 계기해서 대가 신라의 어떻게 될까 겨우도 깨지게 되고 후에 이제 대가의 입지가 이제 점점 가야를 내에서 약화되죠. 그냥 타키탄국을 멸망시키는 걸 보고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대가의 입지가 약하고 그 대신에 그 밑에 있는 이제 그 아라가가 있어요. 아라가 입지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6세기 때는 가야 연맹이 대가야와 아라가야 이렇게 종주권이 두 개로 나눠지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니까 대가야 신라와 변동이 깨지게 되니까 그 당시 신라 대가야 간에 이제 두 개 세력이 있어요. 친백제 계열과 친신라 계열인데 친신라 계열의 입지가 어떻게 될까요? 약화되죠. 그래서 나중에 월강태자나 그다음에 그 우륙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다 신라로 바꾸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백제 붙었는데. 대가 백제에 붙었는데 백제 그 간산성 싸움 아시죠? 그때 백제 간산성 싸움에 가야군이 참여했다가 깨지게 되고 이걸 통해서 이제 큰 타격을 받은 대가야가 나중에 진흥왕 때 병합이 될 거죠. 이 사건을 말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10년 5월 춘 3월에 백제왕 모대는 누구야? 모대는 동송왕의 이름이에요. 동송왕은 시호고, 참고로 백제가 시호 제도가 처음 실시한 건 언제 때죠? 동송왕 때. 자, 그래서 견사신을 보내서 견사 청원을 했다. 왕이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이별천 비지의 딸을 그에게 보냈다. 얘기인데 이건 소진만일간이죠. 그러니까 동송왕과 소진왕 간에 무슨 결혼 동맹? 이미 이제 그 나제 동맹은 언제 맺었죠? 비유왕하고 눌주왕 때 맺어진 거고 이 겨울 동맹은 더 그것을 강화시킨 거야. 그래서 이 겨울 동맹의 의미는 백제 측면으로 볼 때는 나제 동맹을 강화시킨다는 의미가 있고 그 당시 그 초창기 때 그 운진백제에서 그 상군왕하고 문주왕이 진신한 해시세계 축공했잖아요. 그래서 왕권이 약해지니까 이걸 진시와 해시가 결혼한 게 아니라 신라와 결혼해가지고 그 동맹을 강화시키는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뭐냐면 매척세력을 배척시키는 그 의미가 있죠. 그래서 동성왕 때는 종전의 진시와 해시 대신에 누굴 부르겠어요? 신흥세력들. 특히 대표적인 사람이 백가, 옹진 토착기족이었던 백가인데 이 백가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자기가 이제 자천내가 불만을 품고 죽였죠. 그래서 동성왕이 죽잖아 나중에요. 백가의 난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는 20년 3월에 금으로 만든 그릇과 여러 채색 도구를 가지고 보도광 안승에게 내려주고
그 왕의 여동생 또는 잡찬 비밀간의 딸이라고 하는데 그를 아내에 삼게하겠다. 그 내용인데요. 자, 요거는 무슨 내용이냐? 자, 그 당시 이제 그 안승이 있어요. 보도방이 있어. 보도방이 뭐예요? 은혜 입었다. 누구한테? 네? 신라한테. 이미 이제 신라의 종속분야는 볼 수 있는데 이 안승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고구려 망한 후에 그 당시 고구려 부흥운동이 있었죠. 항해도 재령 지역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건모장 같은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건모장이 그 당시 보자왕의 아들인지 뭐 그 사람들 안승을 추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안승하고 건모장 간에 대립이 있어서 안승이 건모장을 죽이고 자기 세력을 끌고 와서 누구한테 항복한 거야? 신라한테 항복하죠. 그래서 신라는 뭐냐면 익마저가 어디예요 지금의? 익산 지역에 고독국을 세우게 하죠. 그래서 자기 제후국을 이제 삼게 하고. 근데 이들을 이용해갖고 뭘 하냐면 고구려 유민들을 단결시켜서 뭐냐면 당나라 대항을 하려고 했는데 나당연합과 당나라 대항하고 당나라 싸우면서 이제 완전 삼국통일 이루고 당나라하고 이제 깨고 하니까 이제 피가 없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그 문무왕 때인가요? 네, 문무왕 때 그 당시 이제 그 인마저의 왕위를 뺐고 그 누구야 고독국 안성을 그 당시 그 자기 그 딸인가 동생인가 그걸 이제 해서 아들을 삼게 해서 경주에 살게 하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이 조치에 대해서 그 당시 이제 그 안승의 그 뭐냐면 안승의 그 친척이었던 그 대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대문이 반란을 일으켜. 그래서 신라군이 오빠 진압을 당하죠. 대문의 반란 사건이 나는데, 자 보독국에 그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말한 게 여기죠. 그래서 순서로 따지면 뭐겠어요? 지금 순서 따지면 나가 먼저죠. 네. 순서 따지면 나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는 522년 관련된 사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는 680년에 관련된 사건이죠. 그래서 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자, 기회를 보면 호상팔국의 영맹영주로서 위상인의 금강가야가 위기를 타가해서 가와 혼인을 추진했다. 이건 아니죠. 이거는 이제 그 신라의 니에이사금의 쪽에 나오는데 니에이사금이라는 그 쪽에 나오는데 기록에 보면 이게 3세기 때로 기록되어 있어요. 3세기 때로. 근데 이 역사적 기년에 대해서 학자는 안 믿어요. 3세기 때가 아니라 이거는 후에 4세기 때 초중반 때이다. 이거는 이제 배경이 뭐냐면 그 당시 그 낙나가 대왕이 313년에 어디에 멸망당했죠? 고구려에 의해서 멸망했던 미천원 때.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국의 문물 수익이 어떻게 되면 낙나가 대왕을 거쳐서 그 다음에 가야를 통해서 특히 이제 가야 중에 금강가야를 통해서 외로 이렇게 전파한 건데 중국의 문물 수입이 이때부터 이제 잠시 백제에서 이렇게 넘어가기 전에 가도기가 있었어. 그러니까 금강가야가 그걸 주도했는데 이제 그 주요 파트너였던 낙나가 대왕이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이때 이제 금강가야 대왕해갖고 포상팔국, 이 포상팔국이라는 나라들이 그 뭐냐면 바다 8소국이죠. 이 금강가야 대항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백제와 그 가야와 외로 넘어가는 그 중간 가도기 시기 때 새로운 패권을 장악하게 해서 했지만 신라의 도움을 받아서 진압됐다. 그 내용이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대개 보면 4세기 초중반 때 사건을 이렇게 학자들 보고 있어요. 삼국사기 기록가들이. 예. 그때 이제 요청을 했을 때 누굴 이제 보냈냐면 왕자를 인지려고 했어요. 딸을 결혼시킨 게 아니라 왕자를 인지 보냈죠. 그 당시 인지라는 것은 꼭 오늘날 인지의 개념이 아니죠. 지를 보냈다는 것은 뭐냐면 외교관을 좀 뭐냐면 돈돈이 하기 위해서. 근데 되게 아쉬운 쪽이 뭐냐, 아쉬운 쪽이. 자, 그래서 이제 관련이 없는 기록이고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니에는 나의 혼인을 통해 백제와 신라가 동맹을 맺자 고구려의 장수왕은 주나라를 공격하여 군사적 압박을 가했다. 자, 이거는 이제 나제 동맹이죠. 나제 동맹. 장수왕 때는 이제 근데 이거는 그 나제 동맹은 언제 맺어졌어요? 433년에 백제 비유왕과 신라의 눌지왕 간에 맺어진 거죠.
예, 율지한 간에 맺어진 건데, 그는 이제 이건 결혼 동맹은 더 강화시킨 건 맞지가 않고, 하여튼 내용은 낮의 동맹이고 이거 앞에 보면 결혼 동맹이니까 사실 틀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보면 신라의 구서당 중에 다에 거론된 나라 출신들로 구성된 서당이 있다. 맞죠? 자, 구서당은 여러분 알다시피 민족별로 해가지고 구성되어 있죠. 그 중에 보도부가 관련된 것이 뭐냐면 법금서 성당이 있고, 그 다음에 적금 성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깃이 뭐예요? 빨갛다는 거. 적금 서당, 그 다음에 법금 서당 그런 것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있으니까 좀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늘 맞죠? 나가다 순서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답이 3번이 되겠죠. 3번이. 그래서 결혼 동맹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이제 10번을 보죠. 10번. 자, 다음은 박교수의 수업일지다. 기획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절제한 것을 보게 보시오. 수업일지는 교사가 매일 했던 일을 내용을 적은 건데, 원래 쓰기도 있지만 수업일지 쓰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거는 그냥 FM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한 거고. 자, 여기는 이제 2010년에 이제 쭉 수업을 하는 내용들을 적어놨는데, 주로 이제 공민왕의 개혁 정치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여기 보면 기획 7편의 우리나라 지도를 그린 후에 원익 고려의 땅에 설치된 쌍성 총괄부, 동령부, 탕면 총괄 위치를 표시해준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또 이제 하나가 이게 좀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설명 스케치라고 하죠. 네, 이런 것들을 그래가지고 대충 위치를 좀 파악을 하도록 하는데, 되게 설명 스케치를 잘하면 명강이라고 소문을 들어요. 그래서 EBS의 모 강사는 되게 그림을 되게 잘해요. 근현대사 보면 딱딱 문점만 딱 씌우면 나오면 딱딱 찍어주고, 이런 것들 잘해주는데, 자, 하여튼 이 설명 스케치는 이제 역사 지도의 하나로서 수업에 가지고 있는 필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며 학습효과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고, 대개 보면 이제 역사적인 어떤 중요한 지역들을 시각적으로 간단히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사회수 대첩이었는데 아이들 사회수가 어딘지 알아요? 그러면 사회수의 위치를 알려주면 청천강을 딱 그려주죠. 이런 것들 중에 설명 스케치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기획과 연관시켜보면, 자, 교사는 이 지도를 통해 역사적 변화를 개통적으로 보여준다. 개통적까지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간단한 위치는 보여줄 수 있어. 근데 신라의 주도권을 잡은 백제가 어떤 식의 4세기 때 주도권을 잡는 과정이나 5세기 때 주도권을 잡는 과정이나 고구려가 6세기 때 신라가 주도권을 잡는, 이거는 설명 스케치가 좀 한계가 있어요. 따로 해야 되겠죠, 이건요. 자, 그래서 이건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여자들이 공녀가 되어 왕으로부터 끌려가게 된 상황과 그 심정을 생각해 보게 하였다. 이거는 추체험과 감정이입이죠? 네, 추체험과 감정이고. 자, 그 다음에 디귿은 기하와 같은 인물이 있다면 내가 평소에 알고 있는 그녀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줬다. 한편 원간석기 때 검문색교 논밀수사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건 뭘까요? 이건 내러티브. 교사가 이제 재밌는 얘기 이제 해주는 건데, 자, 그때 이제 문제는 내러티브는 이야기가 이제 하자가 분명히 드러나죠. 그러면서 다양한 반응을 유도시킬 수 있고 비판도 할 수 있는데, 양날의 칼이죠. 자기가 싫어하는 놈들은 뭐예요? 요 비기에 한번 맞춤 박으면서 막 날리는 반면에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절대적으로 공감하게 되죠. 고사의 견의가 있고 그러면, 그래서 마치 교사가 말한 것이 다 100% 역사 사실은 아니에요. 꾸며지는 얘기가 있는데, 이 꾸며진 얘기를 잘 꾸며진 얘기를 그대로 믿게 돼요. 고사의 권위를 빌려. 이걸 뭐라고 하죠? 자의적 진실성의 부각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양날의 칼의 문제가 있죠. 내러티브에.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의적 진실성의 부각의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 학생들이 중학교 때 배워서 잘 알고 있는 라티푼디움과 관련 농장을 설명해줬다. 맞죠? 이거 유사점을 넣어서 설명하는 거니까 이건 뭘까? 유추죠? 자주 출제한 부분이죠? 노란책에 있는 내용인데, 잠깐 이제 제가 35페이지 잠깐 문제 분석에 좀 약간 잘못해. 거기 문제 분석 지문에서 니을 설명하는 구절에서요. 지문에서 고려시대 농자가 라틴 유사성. 뭐가 틀려? 고려시대가 없죠? 지우세요.
노란책이 하도 그거와 관련돼서 설명하다 보니까 잘못 적어놨는데 그 고려시대 농장을 농장으로 오세요. 저 농장. 네, 농장.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볼 게 뭐냐 더 이게 역사지도의 출처와 관련된 부분이죠. 역사지도는 주로 교과서니 사회과 부분이 교재용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교재용 지도도 있어요. 교재용 지도는 뭐냐면 지금은 참고했는데 주로 이제 교과서 만드는 회사들이 뭐 거디로 해가지고 크게 그려놓은 거 있죠. 그런 것들 이제 예전에 보여줬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어디에 띄우죠? 컴퓨터 띄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 없는데 이런 것들 가제형 지도, 백지도 같은 거 있죠. 스케치 지도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역사 지도의 활용 및 그 장점 보면 역사적 사실을 지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일정한 공간에 관련된 역사 변화의 어떤 시간적 계통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현장의 지도를 통해서 여러 역사적 상식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뭐 조운로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조언의 방향이라든지 조착의 위치라든지 인위적이 어딘 것인가. 근데 이런 내용들 파악할 수 있는 게 역사지도에서의 좋은 점이다. 그래서 학습 자료와 관련된 지도와 연표 요번에 2번 나왔죠. 그 관련된 것은 구체적인 것은 그 교재나 아니면 저기 책 찾아보세요. 다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인데 이 11번은 좀 어려운 문제 이게 좀 연도부도 상당히 꼬였고 그런데 자, 요거는 각 시기마다 어떤 사건들이 있나 이걸 물어봐. 네, 이거 외에도 그 외에 두 문제도 있어요. 한국사 문제 꽤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와요. 각 시기를 정해놓고 그 시기에 맞는 제도나 활동들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요. 자, 이건 고전 초중기 때 내용이죠. 전반적으로요. 일단 영도가 어떤 시기를 뜻하는지 좀 봐야겠죠. 가는 어딜까요? 이거는 광종이죠. 광종. 빗강이에요. 제가 발음이 안 돼서 광종이고. 예. 나는 어디에 속할까요? 성종부터 해서 목종 초기까지. 성종에서 목종 초기 때까지고. 그 다음에 다는 목종 초기에서 문종 초반까지. 문종 초반. 네. 그 다음에 라는 문종 중반. 그 다음에 이제 그 마는 문종 후반부터 시작해서 예종까지 이렇게 구분해요. 여기 밑에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좀 문종 부분을 좀 중요시 여기려고 문종을 이제 좀 적어놨나봐요. 이게 부각시켜서. 자, 요게 이제 문제는 되게 복잡한 제도사가 다 관련돼 있어. 이걸 풀려면. 자, 여기 보면 가는 지방부족의 아들 갑을 그 개수관시를 합격한 후 국자감시를 거쳐서 예부시험을 응시하였다. 이거 일단은 틀렸어요, 맞았어요? 이거? 틀렸죠? 예, 틀렸어. 자, 왜 틀렸을까요? 이걸 알아야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RB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보충 페이지 4페이지 잠깐 보세요. 되게 조선시대 때 과거제도는 좀 알고 있는데 고려시대 과거제도는 그냥 이침제다. 그 동당감시 그 다음에 국자감시 요 정도만 알고 있는데 더 복잡해요. 이게 성립과정이. 자, 초기 때를 보면 어떻게 되냐? 초기 때는 예비시험이 없었어. 그러니까 국자감생이나 지방 학교 출신들이 그냥 직접 가서 시험만 보면 돼요. 강중 때는 처음에는.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국자감생은 좀 더 뭐냐면 이 국자감생은 좀 약간 문화 자본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데 문제는 지방의 학교 출신들이 질이 떨어진 애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걸 괜히 본시험 동당가시 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때 이제 조금씩 뭘 주기 시작하면 예비시험을 둬요. 예비시험. 본시험을 보기 전에. 그래서 있는데 처음에 예비시험 한 번 보다가 또 예비시험 2번 보고 이렇게 나눠보는데 그래서 이제 현종부터 덕종까지 뭐냐면 이침제가 되죠. 예비시험을 해서 보고 예비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 보고 그 다음 본시험인 동당감시. 그래서 덕종 이후부터 이게 확립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험제도, 고려시대 때 시험제도는 덕종 이후부터 성립된 그 시험제도예요. 예. 자, 그러면 예비시험이 뭐냐? 여기 보면 자, 예비시험은 이제 현종 때 완비되는데 여러 가지 명목이에요. 1차 시험인데 향시가 있어. 향시가 있는데 지방에 있는 시시 있죠? 다른 말로 항공시 또는 개수관시 네, 이렇게 하는데 이 개수관시 왜 뭐냐면 개수관이 시험 봤다 해서 개수관시예요. 그러니까 개수관시 뭐예요? 향시, 지방시예요.
네, 그래서 지방의 인재들이 좀 약간 수준 떨어진 애들이 많으니까 한번 걸러내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 항시인데 현종 때 완비됐죠, 이 시험은. 그 다음에 개경시라는 것은 개경인들만 따로 보는 시험이야. 예전에 이제 조선시대 때 보면 한성시가 있어요. 예, 한성시가 비슷한데, 자, 이걸 또 상공시라고 하죠. 상공시. 그 다음 빈공시는 말 같죠. 이거는 당나라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을 하는 거고. 그 다음 유수관시도, 유수관이 뭔데, 유수관도 넓게 보면 이제 항시에 포함돼요. 항시에 지방에서 보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자감시도 예비시험이었어요. 그 국자감시는 이제 일종의 국자감에 입학한 사람이죠. 네, 국자감 입학해서 나중에 공시험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요제 덕정 이전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뭐냐면 예비시험에 합격하고 국자감시에 국자감을 가는 게 아니라 간학에 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공부하죠? 되게 사회국어 공부해. 그럼 국가입장에서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사학진흥책, 간학진흥책을 좀 잘 안 되니까 덕종 때 아예 뭐냐면 국자감에 입학하고 나서 3년 동안 수학한 사람이 뭘 볼 수 있도록 동강감시 볼 수 있다. 법을 고정화시킬 뻔했어. 그래가지고 이때부터는 동강감시는 그 당시에 단순히 무슨 시험이었어요? 덕종 시험은 예비 시험이 하나로서 그냥 여러 가지 예비 항시, 개경시, 빈공시, 유수관시와 똑같이 본 시험을 보게 하는 예비 시험이었어. 근데 이때부터는 덕종 이전 했는데 뭐냐면 덕종 예비 시험이었는데, 그러니까 입학시면서 예비 시험이죠. 근데 덕종 이후부터는 꼭 국자감시 합격해야지만 시험 오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향시, 개경시, 빈공시, 유수관시에 합격한 사람이 이걸 합격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부터 보죠? 국자감시를 봐요. 국자감의 시험은 이게 일종의 국자감 입학시험과 함께 예비시험적 성격을 띠고 있죠. 예비시험. 그래서 합격을 하고 국자감에 들어간 후에 3년 동안 수학한 후에 어디를 또 보는 거죠? 동당감시를 보죠. 그래서 정리해서 말하면 덕정 이전에는 단순히 항시, 개경시, 비경시, 유수관시가 똑같은 뭐냐면 하나의 시험이었어요. 예비시험이었지만 그렇지만 이제 덕정 이후부터는 무마된 것은 일종의 이게 뭐냐면 2차 시험에 토수가 됩니다. 2차 시험에. 이해되시겠죠?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동당감시는 예부에서 이제 가나가겠다 예부 시험을 하는데 본 시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초장, 중장, 종장 세 번을 봐요. 이것도. 네. 보고 나서 했는데 있고, 근데 공민왕 때 이제 제도가 바뀌었죠. 원나 영향 받았고 향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중앙에 올라서 해시를 보고, 그리고 왕 앞에 보는 게 뭐죠? 전시제도가 있다죠. 전시제도. 네. 이게 이제 삼층제도고 이틀이 조선시대까지 가는데, 다만 이제 중간에 복시라는 게 있어요. 복시가 있는데, 복시는 전시가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는데 전시가 비슷비슷해 역할이. 근데 이 복시는 있을 때도 있었고 없을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상서화되지 못했는데 이 복시를 상서화한 것이 뭐냐면 전시란 제도예요. 전시 제도화 시킨 게.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보면 자, 지방호족대 아들 갑이 개수관시 합격한 후에 국자감시에 거쳐 예부시에 응시한 것은 언제 때나 가능하고, 이거는 덕종 이후죠. 현종의 덕종 이후 이런 것들은 이제 보고. 자, 그 다음에 개경에 살던 귀족 가문이 나죠. 은 중서 실황 평장사와 예산촌 너이고 간직에 즉위했다. 자, 음서제도는 범원세제도는 이제 목종 즉위 천년에 붙어있어요. 시기적으로 맞아요. 근데 왜 틀렸을까요? 음서 아시죠? 5풍 이상의 고려시대 간직들이 있으면 이제 그 아들들이나 손자, 또 외손자까지 줄 수 있고, 고려시대는 양식적 활동가계가 발달했기 때문에 조선시대와 달리 혜택도 뭐예요? 처가, 외가까지 다 받죠. 그러니까 외삼촌에 의해서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틀렸을까? 이걸 제가 이거 잘못 번역했다 누가 지적해서 고쳤는데 저도요. 자, 이거 뭐냐? 중서시장 평장사가 틀렸죠? 왜 틀렸을까요? 중서문화석이라는 용어는 언제 이제 만들어지냐? 후에 현종 때 만들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뭐라고 했죠? 초창기 때는 내의성이라고 했죠. 내의성이라고 했다가 내사문화성이라고 했죠. 내사문화성이라고 했다가 그때 이제 선종 때 내사문화성이었다가
중서문화성이 잠깐만요. 중서문화성이 현종 15년 때 이름을 고쳤죠. 그러니까 현종 15년 때 뭐가 된 거야? 중서시장 평자사가 되고 그때는 뭐라고 불렀냐면 내시랑 평장상이라고 불렀죠. 평장상 내의성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현종 이후 때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시중에 있던 병원 간직에 물려나면서 전시가 지급되다가 제외됐다. 자, 요거는 뭐와 관련된 걸까요? 문종 때 실시된 경종정신과와 관련된 거죠. 이거는 이제 개정정신과 내용이죠. 개정정신과. 병원 문화시중 문화시중의 병원이 간직에 물려서 전시가 지급되다가 제외됐다니까 경종정신과 문종 때 실시된 거고. 그 전에 이제 시정정신과가 있고 뭐가 있어요? 개정정신과가 있죠. 그래서 개정정신과 목종 때 실시된 거와 그다음에 문종 때 실시한 경정정신과 차이죠. 여기 굳이 설명 안 할 테니까 잘 아실 테죠. 꼭 비교해 보세요. 그와 관련된 문제가 이제 그 정답이지만 말을 보세요. 자, 무반의 창장군인 무는 경정정신과 규정에 따라 같은 풍계의 문반 육상서보다도 전시와 시지를 더 많이 지급받았다. 자, 맞을까 틀릴까 이거는? 맞죠? 맞아요. 근데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틀릴 수가 있어요. 왜 틀리냐면 여기에서 무반 육부상서가 막 이렇게 썼는데 육부상서가 있어요 없어요? 또 보여주실 때 없죠? 왜 없어요? 판사제잖아. 주로 누가 맡은? 정이품 제신들이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등급이 아니에요.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오답이에요. 오답인데 이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한번 걸 수 있는데, 자, 하여튼, 그때 이제, 이거는 개정정신과인데, 아까 말 경정정신과 비교해. 개정정신과는 이제, 문반과 무반도 같은 등급에서 뭐가 있죠? 문반이 높고, 무반이 낮죠? 근데, 거단족과 여진족 신입하는 과정에서 문종 때 만든 5번은 경정정신과 때는, 무반의 지위는 좀 약간 같은 등급 무반은 좀 낮고, 무반은 어떻게 될까? 올라가죠. 그럼 뭐냐면, 거단족과 여진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 무반의 어떤 지가 좀 경제적으로 상승했다. 일종의 오늘은 위험수당을 더 준 거야. 위험수당을 같은 등급이라도. 이런 걸 이제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경정정신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맞긴 맞아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이것도 걸 수 있어요. 아까 맞아. 육부상서하고 상장부는 동급이 아니에요. 상품이고 이건 이품인데. 자, 그 다음에 자, 라오는 문헌공도에서 공부한 정원 공단지에서 향시를 치르고 예부 주간의 해시를 통과하여 왕 앞에 전시를 쳤다. 자, 향시 그 다음에 해시 전시는 언제 때였다? 공민왕 때였으니까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죠? 그리고 공민왕 때는 이미 이제 문헌공도가 사학 시기도는 한풀 떨어졌죠? 이미 왜냐면 다 붙잡으면서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답은 5번이래요. 5번.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1, 2, 3, 4까지 1번하고 2번하고 근데 문제 1, 2번이 제일 어려운데 오답을 왜 여기는 안 넣고 5번은 솔직히 말해서 교과서나 통명수도 다 풀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냥 푸는 거거든요. 오답을 되게 어렵게 내놓고는 막상 정답은 되게 쉬운 걸 골라서 냈어.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쉽다는 거예요. 정답 맞춰주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있고요. 그래서 오답 같은 경우에는 부평이 자료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부평이 좀 공부를 해주세요. 관련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보죠. 11번. 자, 이 11번은 이제 갈색 책에 나와 있는 거죠. 뭐 하는 거는 지금 간지역적 접근 방법하고 오리엔테이즘 관련된 내용인 건데 2차 기출에도 1번 문제 나왔어요. 은근히 이거 관련된 문제 나왔어요. 이거는. 자, 이건 나중에 설명하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최근 세계사 교육의 지역이나 문화권 사이에 간지역적 접근을 중시하여 지구상의 다양한 사회, 국가, 집단이 지역적, 문화적인 경계를 넘어서 정개한 교류를 세계사 내용 조직의 원리로 강조한다. 그래서 간지역적 접근 방법이 뭐냐면 문화권 자체에서 배운 게 아니라 문화권 안에 접촉 과정, 교류 과정을 보죠. 그래서 상호 관련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보자. 상호 관련. 그래서 A 문화권, B 문화권, C 문화권 공통된 점들을 찾아서 보고 아니면 그 문화권을 넘어서 각각 인간 살다 보면 뭐 제도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 정서가 비슷비슷한 것도 있죠.
이런 것들도 추출해서 공통성 추출해서 한 것도 간직적 접근 방법이에요. 이건 왜 나왔겠어요? 종전의 7차 교육과정까지는 어떻게 돼 있죠? 예전에 7차 교육과정 어떻게 돼 있어요? 문화권으로 이렇게 조직화돼 있죠? 그러니까 지사회 발견 이전에는. 근데 이 문화권이라고 하면 대등한 문화권이 아니죠? 누구 중심이에요? 서유 중심, 부는 중국 중심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문화권을 해체시키고 문화권의 교류를 이제 강조하는 간지역적 접근 방법을 이제 나타나고 종전의 방식은 일종의 뭐가 중심되죠? 서구 중심의 오리엔탈리즘.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것은 동양과 서양이라는 이분법적으로 세계를 보는 거죠. 동양은 아주 못된 것을 다 골랐어. 미기하고 농촌적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울하고 신비하고 이런 것들 다 골라놓고 서양은 뭐야? 진보적이고 개몽적이고 그 다음에 도시적이고 경제가 발달됐고 이렇게 되죠. 이런 관념들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든 거야? 서양 애들이 제국주의 침략하는 과정에서 강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내면화된 거야. 그래서 항상 우리는 동양은 뭐야? 정신적인 거고 서양은 물질적이고 그런 변화가 어떻게 생겼냐. 예전에는 16세기를 계기로 해서 서양이 지리사회 발견 이후부터 그게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요즘에 이제 실증적인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서양이 경제적으로 앞서기 시작한 것은 19세기야.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의 긴 역사를 보면 이건 시적인 거죠. 그렇죠? 오히려 19세기 이후에는 중심권이 어디에 있어요? 지리사회 발견 이전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불구하고 주로 이제 중국, 인도가 경제적 중심지였죠. 서양은 뭐죠? 병방에 불과해요. 병방. 그래서 마치 르네상스 시대 때 서양이 마치 들고 일어나는 것처럼 경제를 하지만 중국이나 인도의 어떤 경제권에 비교하면 짝도 안 됐죠. 그래서 진정한 서양이 어떤 자본주의 체제를 만들고 세계 체제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서양 중심의 세계 체제를 만든 것은 19세기 이후에 가능해요. 산업혁명. 이전에는 뭐죠? 중국과 인도를 중심한 세계 체제, 특히 중국 중심의 어떤 체제, 조공질서 체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 조공질서, 중국이나 인도 중심의 경제 체제는 이미 1000년부터 해서 1500년까지도 지속됐고, 서양이 16세기 지리사회 발견 이후에서도 계속 지속해서 19세기 이전까지도 지속됐고, 중국의 조공질서도 다 거기에 지속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오리엔탈리즘을 비판하는 내용인데, 자, 기획하고 니은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이거 니 오리엔탈리즘이죠. 안드레 구두 프랑크나 제니 아부 루그도 이름도 좀 어렵네요. 네. 근데 이 니 오리엔탈은 뭐냐? 이 안드레 구두가 주장했던 건데, 유럽 중심의 역사관을 바로잡고 동양이 세계사의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왜냐면 유럽은 예전에는 아시아가 큰 기차에 열차에 얹혀 사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죠. 그러다가 점점 이제 객차를 빌리더니 뭐냐면 더 빌린 열차의 주인공이 됐어. 근데 이제 지금은 미국이나 유럽은 갔죠. 부각된 게 뭐야? 중국 같은 아시아 국가. 지금 세계 2인국가 중국이죠. 나중에 가면 이제 미국을 뒤엎고 1인자가 될 텐데 돈도 누가 갖고 있어요? 미국이 갖고 있으니까 항상 중국이 갖고 있으니까 미국이 항상 중국한테 쩔쩔 매죠. 돈줄을 지고 있으니까. 네. 자, 하여튼 그 당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미 서양의 어떤 세계 질서, 자본주의 질서 정하기 전에 유라시아 지역으로 중심의 인도와 중국의 경제 중심지가 1000년에서 1500년 사이에 형성됐고, 그리고 유럽이 16세기 이후에도 온 것에도 한동안 번광이었고 18세기 때까지 계속 인도와 중국 중심의 경제 질서였다. 그리고 중국 같은 그 대표적인 게 조공 질서가 그때도 계속 존재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입증을 한 거죠. 그래서 동양은 마치 정신적이고 서양이 물질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동양이 물질적이고 서양이 정신하고 좀 그러죠. 더 후졌다. 그런데 언제 이게 역전된 거야? 19세기 때 역전된 건 이제 실질적 검증을 한 거죠. 니은도 마찬가지예요. 제니 아부고도 똑같은 입장을 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니 아부고도가 비슷한 주장을 하지만 안드레 구두프로하고 좀 비슷한 주장을 하지만 다만 이제 그 아부고도 같은 경우 13세기 때 세계체제, 아까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세계체제가 형성된 방면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안드레 구두프로는 그 이전에 이미 1000년대부터 형성됐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10세기 때부터. 이걸 제가 이제 누가 여기에 줄라면 42페이지 그 주 5번에 제가 이제 문제 분석할 때
그 누구야? 주태무님이 발음하기도 힘드네. 이걸 이제 인체 뭐냐면 그 역사 비평사에서 이제 여기 했던 것을 역사 비평사에 올렸던 글을 이제 발제해서 올려놨다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네.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좀 지적 좀 해줘야지 다음에 문제 분석할 때 많이 지적해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문제의 완성도를 높일 수가 있는데 분석에. 자, 그래서 이 내용은 기획과 니은은 일단은 그 오리엔테이드 좀 까는 거죠. 또 까는 게 있어요. 디귿이죠. 디귿은 뭐냐면 아담 스미스의 관점을 통해서 이제 주장한 건데 이것도 아담 스미스 예전부터 주장을 했는데 아담 스미스가 말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아담 스미스 입장을 볼 때는 중심지가 어디였죠? 아담 스미스가 살았던 당시에 18세기 때도 인도와 중국이었죠. 유럽은 병방에 불과해서 유럽이 솔직히 팔 수 있는 물건이 뭐예요? 없었죠. 19세기 이전까지는 가장의 모직물 입지도 않는 거 그거. 그러니까 이제 주로 동양의 산물들, 후추나 비단이나 도장이나 차 이런 것들을 사려면 팔 게 없으니까 뭘 끄는 거야? 은을 가지고 와가지고 주고 그걸 얻었단 말이야. 그래서 요걸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오리엔트를 지금 까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니버니트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김기호사 이게 세계사 관련된 문제예요. 또 우리가 경제 발전의 역사로부터 얻은 교훈이 있다면 그것이 문화의 모든 차이를 만든다는 것이다. 라는 막스 베버의 통찰 근거의 자본주의 역사를 설명했다. 자, 막스 베버 여러분들 아시죠? 이 막스 베버는 종교사회학자예요. 이 사람은 종교를 이제 접근해서 각 나라 종교를 분석하는데 이 사람은 종교 자체는 본 게 아니야. 종교 밑에 깔려있는 어떤 신앙 형태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문화과 사상 체계가 일종의 자본주의 체제,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어떤 체제에 형성되는 어떤 배경이 됐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 그 문화를 종교를 분석하기 전에 종교에서 뭔가 더 찾아내려니까 자본주의의 어떤 기원을 찾아내려고 하니까 왜 서유럽과 미국 같은 나라든 자본주의가 발전됐는가? 그에 반해서 중국 같은 나라든 왜 자본주의가 발전하지 못했는가를 그 원인을 어디에 찾은 거예요? 종교에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서양에서는 이제 주로 신교 원리, 프로테스탄트에 찾는 거고 왜 발전하지 못한 건 유교에서 찾는 거, 동양에서. 그래서 프로테스트 자본주의와 그 막스 베버 유명한 책 있죠. 프로테스탄트 자본주의와 프로테스탄트 자본주의 윤리라는 책이 있죠. 이걸 이제 분석해서 냈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뭐냐면 자 프로테스탄트가 자본주의를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정설 때문에 예정설 왜 그러냐? 예정설에 보면 이미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면 교사가 되려면 아무리 발버둥 훔쳐도 열심히 해도 뭐예요? 안 돼. 이미 신이 정해져 있으면 이 사람 교사가 돼요. 그러니까 맨날 노는 사람들 보면 합격하는 사람들 많죠? 왜? 이미 내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이미 태어나기 전에 얘가 천국에 갈 것인지 지옥에 갈 것인지 또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다 정해져 있어.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열심히 공부해서 교사에 합격했다고 해도 실제로 이 자유의지는 신의 의지 속에서 나오는 거야. 신의 명령에 통해서. 네. 그리고 이런 가정,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꼭 신의 의지를 충실한 것을 세상에 비치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에 자기 일에 충실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신교들은 앞으로 천국에 갈 것을 생각하죠. 일단 내세에 실제 현세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현세에서는 자본을 뭐냐면 퍽퍽 쓰는 게 아니라 축적을 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제일 중시한 게 뭐야? 축적과 투자죠. 자본을 축적하고 그 자본을 다른 데 투자하는데 프로테스탄트는 윤리의식이 뭐냐면 내세에 있기 때문에 현세 별로 관심 없죠. 그걸 검소한 생활하고 그래서 자본을 축적하고 이것을 다른 데 투자하고 이걸 통해서 신의 의지를 구현하죠. 네.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전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유교는 까죠, 완전히. 유교는. 자, 근데 이상한 거는 막스 베버는 독일 사람이죠. 이 사람 한자 알까요? 모르죠? 왜 이렇게 근데 유교의 지식을 되게 많이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걸 알 수 있었던 것이 그 당시에 이제 뭐냐면 번역된 책들 많이 선교사들이 가다 보니까 독일 선교사 중에 한자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주 잘 번역해가고 그 번역물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이 그 막스 베버가 뭐냐 공자가 말하는데 공자가 뭐냐고 이제 그 말했냐면
분자불기다. 분자불기다 해가지고, 자, 이 분자불기라는 건 뭐예요? 분자는 기를 말하지 않는다. 요때 기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기론의 기가 아니에요. 그릇 기자죠, 이건.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부분을 말하는 거야. 특정한 전문적인 기술이나. 그러니까 공자라는 사람은 특정한 부분, 스페셜이 되는 게 아니라 제너럴이 되는 일반적인 것들을 다 강조하는. 그러니까 분자라는 게 쪼잔하게 어떤 부분만 막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다 뭐냐면 알고 다 두루두루 하는 걸 강조하죠. 그러니까 요런 그 시기에서 전문가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아는 상인이나 이런 사람들 공인 같은 건 우대받지 못하죠. 이런 거. 그리고 중국인들은 뭘 강조해요? 민질, 체면을 되게 강조해요. 관계를 강조하고 가족을 위하고 네포티즘에 빠져있고 가족, 자기 가족만 챙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 이익만 챙기고 사회가 어떻게 되든 생각 없고 그 다음에 자기 체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가 호의호식하고 남한테 보이는 거 가시적인 거 있죠. 사치에 빠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번 돈을 다 어디에 쓰는 그런 데서 축적과 투자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런 데서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어렵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치 유교가 자본주의를 발전하지 못하는 원인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게는 비판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자본주의가 발전한 결과론적 지식을 가지고 그걸 초대해갖고 원인을 밝힌 거지 이 원인과 지금 상황 간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 아니죠. 예. 그 발생적 기운을 원인 관계를 따진 게 아니라 이미 그 결과론적 현상이 있는 것을 현상을 정당화시켜준 것뿐이 안 돼요. 종교에서. 그 결과론적으로 정당화 시킬 뿐이지 이게 인과관계를 따진 게 아니란 말이야.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유교가 자본주의 발전이 저해된다는 건 그런 식으로 논리를 따지면 지금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아국이나 동아시아 국가들 어떻게 발전해요?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좀 약간 서구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개입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판했다. 이런 것들은 서구 중심 오리엔탈리즘의 시각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이제 틀린 내용이죠. 그래서 디귿, 니은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이제 뭘 하냐면 프로테스트 자본주의 정신을 비판하는 내용은 이제 도울 선생님 있죠? 그 강의했는데 그거에서 이제 했거든요. 도울 선생님 강의 들으면 되게 좋은 게 많아요. 철학도 있지만 역사도 같이 되게 해박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철학가가 사상사 정리하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다운받아 보세요. 불교도 있고 도교도 있고 그 다음에 유교도 있고 노노했는데 이번에 또 최근 EBS에서 중용 강의하고 있더라고요. 네, 저도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게 많이 되니까 보세요. 네, 이걸요. 배경 지식이 있으면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13번인데 이 13번도 솔직히 말해서 한문사유지만 그럼 어려운 한문사유지 아니죠? 왜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동명왕편이죠. 동명왕편 선인데 동명왕편을 왜 썼는가에 대해서 이제 저술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사람을 쓴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규보라는 사람이죠. 이규보. 희귀적 어느 때 사람이에요? 그 당시 무인집권기. 그러니까 최후 때 등용된 사람이죠. 네. 그래서 이 이규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 집안이 좀 약간 한미한 집안이야. 그래서 일찍이 20살 때 과거 시험을 합격했어요. 근데 집안이 합리하다 보니까 등용이 안 됐다가 그래서 세상을 이제 한탄하면서 저기 막 무신적거들 욕하고 다니다가 그 당시 이제 최충원이가 이제 최충원도 부지가 활동하고 최후따만 등용했을 거야. 최충원 말기나 최후 때 등용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한 10년 동안 이렇게 별볼이 없이 지나다가 한 30대 초반대에 등용이 됐죠. 이때부터는 급격하게 뭐냐면 예전에 막 깠던 두 회사니 이제 찬양을 하고 막 하는데 누가 그때 김머시기하고 좀 비슷하죠. 경기도지사 예전에 박정희를 막 비판했던 사람이 뭐 박정희를 찬양하고 그리고 돌변했던 사람인데 하여튼 이때 이제 10년 동안 벗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때 이제 원래는 백수죠. 잉여 생활을 할 때 썼던 유명한 글이 동명왕평이에요. 근데 되게 보면 잉여 생활할 때 한직할 때 되게 기한갈 때 유명한 저자들이 많이 나와요. 작품들이. 네, 적양도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네? 자, 요 내용은 이제 뒤 밑에는 한문 해석 있으니까 좀 읽어보시고 여기에 보면 이 동명왕평은 누구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주몽과 관련된 거예요. 주몽. 그러니까 우리가 구유의 동명이 아니라 구유의 주몽인데
예전에 부삼국사기가 그 기록돼 있고 이제 구준호부터 계속 해갖고 그 당시에는 다 알려진 내용인데 삼국사기가 그걸 기록할 때 동명왕국을 기록했어요. 삼국사기도. 근데 그걸 기록할 때 어떤 식으로 바꿨죠? 분량을 유교적으로 합리적으로 바꿨어. 그러니까 원에 있는 어떤 신기하고 기이한 것들은 다 빼버렸죠. 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동명왕평은 그걸 그대로 기록했죠. 이게 사료적 가치가 높은 건 뭐냐면 부삼국사기가 지금 존재하면 괜찮은데 존재하지 않죠. 이것밖에 안 존재하니까 원사료는 이게 이제 사료적 가치가 되게 높은데 산문 형식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운문 형식으로 기록됐어요. 운문. 왜 운문 형식으로 기록됐는데 이 사람이 착안한 게 뭐냐면 장안가죠. 장안가는 백거기가 쓰는 건데 유명한 그 건데 누구하고 논하는 거냐고요. 현종하고 뭐죠? 양귀비. 그때 그 현종과 양귀비의 우탕한 짓거리를 다 여기 적어놨죠. 근데 산문이나 이런 식으로 쓰면 그걸 못 적어. 근데 운문은 그렇게 적을 수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솔직하고 기이하고 신이한 거는 산문보다는 운문이 낫다. 그래서 운문을 쓴 것이 장안가의 창안을 받아가지고 썼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시중에 떠도는 얘기를 다 적고 나서 보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도 유교적 지식인이다 보니까 공자가 뭐라고 했어요? 군자는 계령난신을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공자 국어 계령난신. 그러니까 이렇게 입각해서 처음엔 이거 계령난신을 못 믿어. 근데 두세 번 읽다 보니까 좀 괜찮네 하면서 인정하다가 몇 번 읽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천하노화 이건 진짜 우리가 나라가 대단한 나라다. 그래서 내가 이걸 알려야 되겠다. 천하노화하고 우리나라가 성자의 나라를 알려.